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올해 1분기 기업의 구인과 채용 인원이 7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구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주는 파장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인력 충원과 채용 계획 등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구인은 1.9%, 채용은 1.7% 각각 감소했습니다. 구인 인원은 사업체가 최초 모집 공고를 낼 때 공표한 숫자이며 채용 인원은 채용이 확정된 사람을 뜻합니다. 1분기 기준으로 볼 때 구인과 채용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취업자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밝히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작용했다고 볼 근거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구인 인원은 66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3% 감소했고 실제 채용 인원도 2.9% 줄었습니다. 사업체가 적극적인 구인에 나섰으나 충원하지 못한 인원을 뜻하는 미충원율도 중소기업의 경우 12.3%나 되는 반면 대기업은 5.1%를 기록했습니다. 직종별로 보면 운전 관련직의 미충원율이 30%를 넘어 가장 높았고 식품가공 관련직은 24%, 금속가공업도 21%를 차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이자 고민은 일자리입니다.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재계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양새인데요.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현 정부는 일자리 프렌들리 정부라며 누구라도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일자리 지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2천 명 늘었는데 2010년 1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4%, 청년 실업률은 10.5%나 됐습니다. 고용지표 부진 원인으로 통계청은 인구 감소를 지적했지만 노사정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로 진단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에서 우리나라 일자리의 10개 중에 8개가 중소기업이 있어요. 대기업은 임금이 100이에요. 중소기업은 5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아요. 청년 실업 문제가 생겨요. 사회 구조적 원인 외에도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업이 못하는 거니까 정부가 대신한다고 해서 일자리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기업들과 하고 충분하게 소통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하고 소통하는 문제도 원만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했습니다. 경영계와 일자리 창출을 놓고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기업 프렌들리도 아니고 노동 프렌들리도 아닙니다. 투자 프렌들리고 일자리 프렌들리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경영계 누구와도 만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줄 인센티브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확실성에 잔뜩 움츠러든 재계를 움직일 만한 정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주 52시간 근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합니다.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노동자들은 지금 하고 있는 초과 노동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인정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간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추세에 맞지 않게 초과 근무가 많은 데다 지금 하고 있는 노동시간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에 대개 이제 3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담당하고 있는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인수 인계 시간이 짧게는 30분, 길어지면 2시간까지도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가 많은데 선임 간호사가 가르쳐야 되는 시간도 없고. 실태조사에서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해도 시간 외 수당을 못 받는 간호사가 70%에 달했습니다.
피검사나 엑스레이 검사 등을 하는 의료기사들은 사정이 더 열악했습니다.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특례 업종인 탓에 52시간제가 바로 적용되지 않다 보니 근무 시간이 줄어들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추가 근무를 하고도 돈을 못 받았고 식사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은 의료기사도 절반에 그쳤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병원 노동자들이 과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환자들의 생명에 오히려 지장을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충원을 해서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정부는 52시간 근무제에서 빠지는 업종에 대해 근무와 다음 근무 사이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 놨지만 이마저도 병원 근무 특성상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회사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사익편취 내부거래 규제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도입 당시에만 거래수가 반짝 줄었다가 규제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꼼수들이 늘어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재벌 총수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사익 편취 규제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적용된 후에도 일부 총수 일가들은 상장사 지분을 규제 기준에 못 미치게 해놓고 슬그머니 내부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일 때 규제 대상이 되는데 턱밑까지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빠져나간 기업은 규제 대상보다 내부 거래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단적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9에서 30%인 상장사들의 내부 거래 비중은 규제 도입 당시 약 15%였지만 지난해엔 21.5%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공정위가 사례 분석을 한 결과 A사의 경우 전부 총수 일가 소유로 세워진 뒤 규제 도입 전후로 지분율을 29.99%로 맞춰 상장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부 거래 규모는 약 2배로 뛰었고 그룹 총수 2세는 A사의 주식을 팔아 핵심 계열사들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또 상장사의 경우 내부거래위원회 등에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 통과된 점에 비춰 감시 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특위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상장사의 규제 기준을 20% 이상으로 낮추고 총수 일가가 간접 지분을 가진 회사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다주택자나 비싼 집 가진 사람에 큰 영향을 못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상향이나 하반기 나올 재산세 인상까지 고려하면 세부담은 1주택자라도 예상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겁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다음 달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할 종부세 개편 권고안은 대체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보유세 폭탄이란 지적에 정부 스스로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없다고 진화에 나설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관측이 종부세 한 항목만 고려한 것인 반면 재정개혁 특위는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의 손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합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 소위 내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 전체 전반적인 개혁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과 보유 그리고 양도 등 각 단계를 연계한 세제 합리화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당장 50에서 70% 선인 주택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8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잠실 엘스 전용 84제곱미터를 가진 1주택자의 경우 현재 60%인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이 80%까지 오르고 공정시장가액 100%가 적용되면 안 내던 종부세 2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2006년 종부세 도입 당시와 같은 조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낮은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집과 땅을 가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의 인상도 논의됩니다. 재산세 인상과 시세 반영률 상승에 따른 종부세 신규 부과가 겹치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라도 세부담이 급증하는 경우는 속출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위험 관리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영업자 대출 등 3대 부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질 방침입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1,468조 원으로 1,5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고 신용대출 비중마저 늘자 금융감독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조금의 빈틈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취약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을 예고한 부분은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자영업자 대출 3대 분야입니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주택자금을 충당하려는 꼼수까지 드러나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차주 신용도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일부 비은행의 신용대출 지급 상태를 밀착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증가 규모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금리 상승기 주택시장 위축 우려가 있고 전세자금이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 추이를 면밀히 살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개인 사업자 대출도 350조 원을 넘어서 만큼 자금 사용에 대한 사후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즉각적인 대출 회수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압수수색을 계기로 검찰과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던 전속고발권을 선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공정위와 검찰 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검찰과 협상 끝에 전속고발권을 선별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법 사건에 한해 공정위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공정위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양측 간 이견이 많이 좁혀져 마지막 절차만 남았다며 다음 달 초면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모두 6개. 이 가운데 가맹법과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 3법의 전속고발권은 선별적으로 폐지됩니다. 하도급법은 기술 탈취에 한해 폐지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났고 표시 광고법은 폐지에 앞서 형벌조항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정거래법에서는 담합 관련 전속고발권 일부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공정위와 검찰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 시제와 연계해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양측의 협업이 절실하다고 조언합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주 세부적으로도 조정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찰과 공정위가 서로 협력하는 자세로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공정위는 오는 28일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에 관해 마지막 토론회를 열고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분이 있다면 지금 이 방송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내가 낸 은행 대출 금리가 사실은 조작된 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핫키워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가 조작됐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금리는 은행마다 산정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게 아닌가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에서 3월 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한국시티, SC제일, 부산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금리를 높여서 이자를 챙겨온 것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금융거래가 투명해야 할 은행에서 부당하게 이자를 챙겨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인데요. 어떤 수법으로 이자를 챙겼기에 이제야 정황이 드러난 건가요? 네,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한 은행의 경우 고객의 소득을 일부러 기재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소득보다 작다고 입력해서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았는데요. 당연히 피해자도 발생했습니다. 연소득이 8,300만 원인 직장인 A씨는 2015년 11월 이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연 6.8% 금리로 2년간 빌렸는데요. 이 은행은 연소득에서 총 대출을 나누는 부채 비율이 250%를 넘으면 대출 금리의 0.25%포인트, 350%를 넘으면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본 것인데요. 문제는 A씨의 경우 분명히 연 8,300만 원의 소득이 있었지만 은행 전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입력된 겁니다. 결국 부채 비율이 3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산금리 0.5%포인트가 붙었는데요. 이렇게 부당하게 입력한 자료 때문에 A씨는 50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네, 버젓이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 대해 소득이 없는 것처럼 입력을 해서 고의적으로 이자를 챙겼다니, 게다가 이로 인해 50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야말로 악질적인 수법이 아닌가요? 게다가 이러한 수법을 쓴 은행이 비단 한 곳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은행은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아예 없는 것으로 입력해서 가산금리를 높게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3월 담보대출로 3천만 원을 빌린 B씨의 전산 기록에 담보가 없다고 입력한 뒤 금리를 2.7%포인트나 높게 적용해서 1년 2개월 동안 96만 원의 이자를 더 받아낸 거죠. 뿐만 아니라 한 시중은행은 올해 초 2,100만 원을 대출받은 개인 사업자에게 13%의 금리를 적용해서 꼬박꼬박 이자를 받았습니다. 전산 시스템으로 산출된 금리는 9.68%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은행은 내교상 최고금리인 연 13%를 적용한 겁니다. 알고 보니 원래는 9%대가 맞는데 고객에게 숨기고 3%포인트나 더 높은 최고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자는 5개월 동안 28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거의 범죄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앞서 말했듯이 은행에는 각 기준에 맞는 금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객의 금리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 대출 금리는 시장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기준금리와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가산금리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그런데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 영업비밀이라며 가산금리 산정 비용 방식을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조작해 부당한 이익을 챙겨온 거죠. 결국 금리 산출 내역을 모르는 고객들은 자기가 원래 내야 할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은행들이 지난해 이자로만 벌어들인 돈이 37조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올 1분기에만도 10조 원 가까운 이자 수익을 벌어들였는데요. 이같이 막대한 이자 이익을 올린 배경에 은행들이 조작에 가까울 만큼 대출 금리를 제멋대로 올린 행태가 한몫을 했던 겁니다. 네, 도덕적 해이가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당하게 이자를 올린 사실이 적발된 은행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금감원은 이번 지적 사례에 해당된 은행들에 대해 자체 조사를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피해액을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다만 환급은 금감원이 제재를 통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출금리 모범 기준의 경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내규에 불과해서 금감원의 제재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특정 소비자가 어느 정도 규모로 피해를 입었는지 그 금액이 특정돼야만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례에 따라 환급을 못 받는 소비자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금감원은 앞으로 대출 약정을 체결할 때 금리 산정 내역서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고의성은 증명하기 어렵다며 수사 의뢰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적발된 은행의 이름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서 결국 과도한 은행 감싸기라는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사실은 있는데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좀처럼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결국 일부 피해자의 경우 억울하게 이자를 냈어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는 건데 여러분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당국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있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일부 은행들의 악질적인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과 관리 감독이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채원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